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 마지막 단계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4차 등교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수도권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영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속해서 50명대를 기록 중인데 지금 이런 속도 그리고 앞으로 양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감염 속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보통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연결고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감염이 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점이 어디서 왔을까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이태원의 유흥시설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19와 한국 사회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면역이 약한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찾아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아무 증상이 없었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급속도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하루에 50명 이상 발생이 되게 되면 병상을 우리가 운영하거나 또는 지금 많이 줄여준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어서 환자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은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숫자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집단 발병을 했던 것 중에 치명률이 높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방문 판매했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실내 운동시설에서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그리고 보통 헬스클럽이라고 불리는 운동시설이 아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실내 운동시설에서 발병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방역당국에서도 좀 세세한 지침이 새로 나와야 되는 그런 전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인 수지구의 큰 나무 교회 신도 32명 중에 14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소규모 집단 감염, 교회 내 집단 감염과 관련돼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다 보니까 아예 만남이 중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들 간의 모임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모임에서의 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개인적인 수칙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이 생활 속 방역으로 돌아가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난 그 비용이 지금 지급이 돼서 선순환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모여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또 실제로 모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집단 발병하는 곳이 종교시설이다 보니 또 이거 종교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식당에서도 대면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100% 모르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작은 종교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밀집되고 그다음에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비만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거죠.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촉을 해도 이것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서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어떨 때는 이런 식당에 가고 어떨 때는 이런 식당에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이 더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계속 교환하다 보면 병원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고 또 그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소규모 종교 모임 어떻게 보면 대규모 종교 모임 같은 경우는 연등회가 우리가 늦춰졌던 것도 아예 취소가 됐고 대규모 시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50인 미만, 100명 미만의 소규모 종교 모임은 지속됐었고 지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낙인 찍기와 또는 이쪽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은 그룹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 곳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니 이러한 소규모 종교 행사를 진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학교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내려서 무조건 막기보다는 이런 방역을 지켜줄 수 있도록 또는 온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형 종교시설처럼 어떤 새로운 지침을 내놔서 혼돈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임의 특성,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또 날씨가 더워지고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운대라든지 이렇게 떠난 분들 많은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것을 많이 또 볼 수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물놀이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걸을 때보다 물놀이를 할 때 호흡수가 증가하고 폐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비만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영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숨이 가빠오르고 호흡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물놀이를 하면서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질식이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볼 때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현실적이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실내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을 좀 조절을 해서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 가능하지만 사실 이런 지금 60여 개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리 지침도 나오고 계신 분들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물놀이에 대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유락시설은 수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는 휴가시설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배후에 유흥시설이라든지 식당에 대한 관리가 지침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발생했던 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형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밤새 하는 이런 클럽 등의 위락시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위락시설들의 집단 금지 명령이 곧 해제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연계되지 않는 한쪽만 막다 보면 한쪽으로 눌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방역 당국은 물놀이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 밖에 나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한계가 물에서 놀다가 누가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물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보면 자연히 이제 입에 물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침을 뱉어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가 비말과 침은 다른 건데요. 네. 비말과 침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말은 폐에서 나오는 물방울이고요. 네. 침은 그 말로 이제 입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무증상 감염으로 확진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다니는 거죠. 그리고 네. 정말로 2주고 3주 동안 전혀 증상도 없고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사람이면은 그분의 구강 내에는 침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침을 뱉는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중에 무증상으로 건강하고 증상이 없어서 검사도 안 해서 그것도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규모 검사 봤을 때 20%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격리를 해서 특별한 치료를 안 하고 2주 뒤에 격리 해제를 해줬던 분들이 중에 약 20%는 특별히 치료가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해수욕을 즐기거나 수영 중에 나오는 비말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우리가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게 물 아니든 물 밖이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수영장에서 맥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수영장 안 밖에서 했던 그런 파티였는데요. 네. 그런 격렬한 수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실 이 해수욕장 개장하는 것은 학교를 등교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려운 면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속 박영에서 그분들도 우리 다 국민이고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국내 여행에 대한 신호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중대본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로 생각되고 전격적인 개장이 아니라 이런 생활 우리가 방역 중에서 시범 개장, 안전 개장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올 거라 생각되고요.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일부 우리가 멈추고 방역을 진행했던 것처럼
해수욕장과 또 물놀이 시설, 해수욕장과 연계되는 유락시설, 유흥시설, 식당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이 같이 나와야 우리가 최근에 걱정했던 우리 물류센터나 이런 것보다 더 파괴력이 강한 그런 집단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롯데월드에도 이제 확진자가 다녀가 조기 폐장한 상태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뭐 할인을 한다든지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방문을 어떤 시설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떤 그 의료인으로서의 그 기준 같은 걸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예, 의료인으로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예. 것은 왜냐하면 학교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의료인으로서 학교에 등교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시 상황에서도 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이 진행돼야 사회적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경기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어떤 위락시설은 되고 어떤 위락시설은 되지 않는다라고 의학적 지도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된다고 얘기하는 시설은 몰립니다. 군중심, 여기는 안전하겠지. 그래서 몰리는 순간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인근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알파벳 2로 시작하는 그런 위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5일 어린이날 경련으로 한 해는 많이 붐비고 한 해는 한산했습니다. 심리전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다중 이용시설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리가 되는 점은 오히려 안전한데 이런 야외라든지 이런 것에서 밀리게 되면 오늘 갑자기 이제 개장을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 한 12시부터 한 8, 9시간 정도 있었던 분이 증상을 느끼고 본인이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우리가 위락시설에 알려서 다행히 이제 빨리 하고 오늘 입장 인원을 봤는데 평상시 인원의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걱정할 땐 막 퍼질 것 같지만 실제로 놀이시설을 사용을 한 후에 한 번은 쉬고 청소를 하고 인원도 줄였기 때문에 확산세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위락시설을 우리가 어떤 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 기준에서 각자의 그런 규칙으로 운영되는 지침을 사용자인 우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집단 발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깜깜이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점 이렇게 발병이 된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방역 당국이 이런 감염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날씨, 습도와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상반된 게 나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좀 잠잠해질 거라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코로나19의 특성은 습하고 고온해지면은 일반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바이러스를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특성상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월 중에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잘 모를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또 건조하고 또 추운 날씨와 우리가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점 발생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 R-낫이라고 하는 감염력이 3이 넘는다고 걱정했다가 5월 직전에는 0.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면서 전염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착시현, 기사 등을 통한 착시 현상인데 실제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3 이상 계속 발현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날씨의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를 잘 쓰는 끊어지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의 특성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3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이라고 하면 다수가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방역을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게 바로 지역적 점점 되는 깜깜이 감염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대규모 냉방시설에
다중이용 시설에 좀 빨라진 대규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걱정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금은 산발적이지만 네.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특정 그런 지역이 지금은 수도권에서만 나타나지만 네. 수도권 타 지역으로 연결되는 100명 이상의 이런 발생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말씀처럼 이제 뭐 수치는 앞으로도 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감염력은 일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치로만 보면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이 생활 방역 전환 기준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만이라도 다시 거리두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궁금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각 예. 지자체에서의 결정이 날 텐데요. 부천에서 발효가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시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천 지역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을 했을 때 학교와 유락시설 등 발빠르게 부천시에서 이제 발효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라도 진행을 해서 거리를 끊자라고 했던 것처럼 각 지자체의 그런 권한들이 앞으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가 우리가 서나 그 이상으로 성격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서 가능할 거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런 인천, 경기, 서울의 수도권이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측면과 이런 우리 의학적으로 바이러스만 보는 측면으로는 상충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하면서 30, 40, 50, 또 70 하면서 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 수요일부터 해서 또 20, 30명으로 줄어들고 또 우리가 잊어가는 순간이 있다가 주말에 지나서 모이면서 또 한 3, 40명 올라가고, 그러니까 즉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산발적인 것은 여름에도 지속될 거로 봅니다. 이런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깜깜이 감염이 지속된다는 것은 네. 우리 앞으로 가을에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니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교육하고 서로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하면 이제 전교생이 등교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확진자들이 나와서 등교가 중지된 학교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학교 내에서의 2차 감염까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등교 이후의 방역, 학교 내 방역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준비하셨던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신 분도 있지만 가장 고생하신 분들은 선생님과 교육을 이끌어내는 학부형 그리고 방역을 본인 주체로 생각하는 학생들입니다. 예. 2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진행되지 않은 거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의 노력이 없었으면 그거는 불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선제적으로 등교를 막았던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제가 학부용으로서 내일 제 마지막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한 명 한 명에서 이제 학생이 다 등교를 진행하는데 학부용의 입장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티는 안 내지만 걱정되는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모이고 학원에서 진행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생활 속 박영에서 코로나19를 학교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교육하고 그리고 생활 박영에서 교육을 해서 이것이 생활로 연결되는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중간중간에 손 씻기,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속의 배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라떼르 마리알처럼 또 자꾸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매일 사진 찍어야 된다. 결핵 검사에서 가래 뱉어내야 된다 이런 걸 했지만 그런 것이 잊혀지면서 결핵이 잊혀진 병이 됐지만 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결핵 환자와 사망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것처럼 지금 아마 교육당국이나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는 앞으로 2, 3년 그 이상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교육에서 방역이 돼서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질환에 대한 교육의 현장에서 물론 학원이라고 하는 교육 현장도 있지만 공교육에서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또다시 다뤄올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질환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3, 40세가 될 때도
아빠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예전에 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등교는 지속돼야 되고요. 등교가 지속되면 학생이 모이기 때문에 환자는 발생할 겁니다. 예. 근데 그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모든 자식이 귀중하지만 교육이 진행되는 것과 공교육 속에서의 이러한 집단적 발병에 대한 교육이 같이 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자녀분이 몇 학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내일 등교하는 중학교가 예. 먼저 진행할 때 진행했고요. 예.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진행했고 두 자녀분이 내일이 아, 네. 내일이 예, 예. 내일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들어가서 아. 모든 단계를 다 경험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학생 자녀를 등교를 시켜 보셨고 그리고 또 의료진의 입장일 것 같기도 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등교를 하는 특히 저학년도 또 등교를 시켜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 그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학교에 갈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좀 당부를 해주잖아요. 우선은 이제 저기 애들 어머님, 그러니까 제 부인이 예. 마스크 착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마스크 거리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마스크가 떨어지더라도 항상 목에 걸려 있도록 아. 이런 게 이제 어머니들 사이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는 거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이 사회생활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거기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저학년인 아이와 그다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해도 친구들 만나서 같이 공차고 뛰어놀아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학년으로서 학원까지 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에게 아빠로 살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고 다만 그걸 이끌어 주신 선생님 그리고 그걸 준비해 주신 어머니가 학부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가 그것을 방역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사실 아버지로서 한 거는 거의 빵점이었고요. 의료진으로서는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백신이다. 이제 그 정도 얘기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학부모 입장으로 보면 그 정도가 정말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보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고 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목욕탕에 다녀가서 뭐 문을 닫았다. 근데 실제로 보면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았고 문을 닫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불안정할 때 네. 본인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 말고 이제 최근에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었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 그 영상 매체를 제작하는 팀에서 두 분은 방역복을 입고 어떤 한 사람을 추적하는 듯한 그런 것을 해서 경찰 당국에서 이제 조사도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쵸. 그거를 실제로 보셨던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정말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큰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그런 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고 준하면 전시 상황에서는 정보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동의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분은 사법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본보기를 세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전에 메르스 때도 유사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도 사법당국에서 다른 그런 예를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회적 질서를 흔들리고 마치 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는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서 사법당국에서 법정 최고형까지도 구사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벌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지금 7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한 4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게 남녀의 기대 수명이 최대 3년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코로나19가 기대 수명까지 줄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이제 예방의학이나 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 제작진들 분께서 감사하게도 미리 이 질문을 던져줘서 작년에 2019년 12월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나왔던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7년, 2018년에 기대 여명이 증가되지 않은 그런 충격적인 뉴스인데 이거는 1970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기대 수명이라는 게 뭐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태어난 여아가 산다고 하면은 85.7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기대 여명입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2018년에 태어난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에 태어났으니까 그때의 기대 수명은 그보다 짧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기대 수명이 폐렴이라든지 또는 폭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질병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 불평등에 대한 부분,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유사한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확인하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최근에도 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특정 정신건강의학 관련된 집단 수용시설이나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런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더 빨리 짧아질 수 있다는 거와 이 현재는 우리가 연구되지 않았지만 젊은 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젊은 분들은 무증상으로 지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체내에 어떤 염증을 일으켜서 이후에 어떤 질환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뭐 9988 이런 식으로 오래 살다가 몇 년 고생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이 건강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고 젊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금 2020년에는 증상이 없고 치명률하고 상관없지만 네. 그것이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모르는 염증반으로 암이라든지 또 다른 만성질환과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건강 수면 측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모르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